예림아, 그냥 네가 일반석으로 가면 안 되겠니?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한가운데서 시어머니 임경숙이 그렇게 말했을 때 문예림은 처음에는 질문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출발 안내 방송이 천장 스피커에서 흘러나왔고 커다란 여행 가방을 끄는 사람들은 각자의 탑승구를 찾아 빠르게 지나갔다. 누군가는 가족 사진을 찍고 있었고 누군가는 아이를 안은 채 면세점 봉투를 정리하고 있었다. 모두가 여행의 시작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보였다. 예림만 제외하면 그랬다. 그녀의 손에는 푸처맹 비즈니스석 탑승권이 들려 있었다. 창가 좌석, 사전 주문한 기내식, 우선 탑승 표시까지 모두 예림이 직접 선택한 것이었다. 지난 6달 동안 야근 수당을 따로 모으고 주말 현장 점검까지 자원하며 마련한 여행이었다. 시아버지 백만철의 환갑을 제대로 챙겨드리지 못했다는 남편 백도윤의 말을 듣고 예림이 먼저 계획했다. 항공권 4장, 리조트 객실 2개, 공항 이동 차량, 섬 투어와 식사 예약까지 전부 그녀가 알아보았다. 도윤은 바쁘다는 이유로 일정표를 한 번도 끝까지 읽지 않았다. 시아버지는 며느리가 꼼꼼하다며 웃었고 경숙은 비즈니스석 가격을 듣고는 비싸다고 혀를 차면서도 일반석에서는 허리가 아파 잠을 못 잔다고 말했다. 예림은 그 말을 기억했다. 부모님께도 한 번 사드리지 못한 좌석이었지만 이번만큼은 시부모를 편하게 모시고 싶었다. 그런데 수속을 시작하기 직전 남편의 여동생 백나경이 나타났다. 나경은 선글라스를 머리 위에 걸치고 새 여행 가방을 끌고 있었다. 한 손에는 고급 브랜드 로고가 찍힌 종이 봉투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놀란 예림을 보며 오히려 환하게 웃었다. 언니, 진짜 몰랐어요? 예림은 나경의 얼굴과 시어머니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뭘 말하는 거야? 나도 같이 가는 거요. 시험 끝났으니까 엄마가 쉬다 오라고 했어요. 나경은 휴대전화 화면에 저장된 일반석 탑승권을 보여주었다. 예림은 숨을 고른 뒤 경숙에게 물었다. 어머니, 나경이가 함께 간다는 말씀은 왜 안 하셨어요? 경숙은 별일 아니라는 듯 손가방을 정리했다. 어젯밤에 정해졌다. 애가 요즘 자격증 준비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 가족 여행인데 딸 하나 더 가는 게 무슨 문제니? 문제가 아니라 미리 알려주셨으면 객실이랑 차량 투어 인원이라도 조정했을 텐데요. 전부 4명 기준으로 예약했어요. 호텔 방은 우리 방에서 같이 자면 되고 차는 조금 좁게 타면 되지. 여행사가 사람 1명 늘었다고 안 태워주기라도 하겠니? 예림은 설명하려다가 입을 다물었다. 여행사와 리조트에 연락하면 추가 비용을 내고 변경할 수 있을지도 몰랐다. 갑작스럽기는 했지만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아니었다. 그러나 나경이 자신의 탑승권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그런데 나만 일반석이에요? 그 순간 예림은 시어머니의 첫마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다. 경숙은 기다렸다는 듯 말했다. 그러니까 네가 나경이랑 자리를 바꿔주면 되잖니. 너는 젊어서 6시간 정도는 괜찮지만 나경이는 요새 목이랑 어깨가 계속 아프대. 예림은 손에 든 탑승권을 내려다 보았다. 제가 왜 바꿔야 하죠? 너무 조용한 질문이었지만 가족들의 표정은 동시에 굳었다. 나경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웃었다. 언니, 고작 자리 하나잖아요. 고작 자리 하나라면 네가 원래 예약한 자리에 앉아도 되겠네. 나는 다 같이 앞에 앉는 줄 알았죠. 엄마도 언니가 당연히 바꿔줄 거라고 했고, 당연히. 예림은 그 단어를 들으며 지난 결혼 생활을 떠올렸다. 설날 전날 회사에서 퇴근하자마자 공주로 내려가 밤늦게까지 전을 부치는 것도 당연했다. 시아버지 공장의 제품 포장 디자인을 무료로 수정해주는 것도 당연했다. 나경이 작은 의류 매장을 준비할 때 매장 동선과 진열 계획을 밤새 만들어준 것도 가족이니 당연했다. 그러나 예림이 아플 때 누군가 약을 사다 주는 일은 당연하지 않았다. 두 번째 유산으로 병원에 누워 있을 때 도유는 중요한 납품 미팅이 있다며 먼저 떠났다. 경숙은 병문안을 와서도 몸 관리를 제대로 못한 것 아니냐는 말을 했다. 그날 이후 예림은 아이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꺼내지 않았다. 예림이 대답하지 않자 경숙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가족끼리 이 정도 양보도 못하니? 양보는 부탁받은 사람이 선택하는 거예요.
이미 결정해놓고 제게 따르라고 하는 건 양보가 아니고요. 경숙은 눈을 크게 떴다. 너 지금 나한테 말대꾸하니?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제 좌석에 앉겠습니다. 나경이가 같이 가는 건 반대하지 않아요. 추가 비용도 확인해 볼게요. 하지만 자리는 바꾸지 않겠습니다. 시아버지 안철이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다. 예림아, 내 마음도 이해한다. 그런데 오늘은 좋은 날이지 않니? 나경이가 오랜만에 가족과 여행을 가고 싶다는데 누나가 한 번만 배려해주면 안 되겠니? 그의 말투는 부드러웠다. 예림은 결혼 후 오랫동안 만철을 시댁에서 유일하게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이라고 믿었다. 그는 경숙처럼 노골적으로 며느리를 비난하지 않았고 나경처럼 부탁을 당연하게 여기면서도 비웃지 않았다. 다만 언제나 모든 요구가 끝난 뒤 예림의 어깨를 두드리며 네가 참으라고 말했다. 그 친절이 누구의 편인지 예림은 이제 조금 알 것 같았다. 아버님, 제가 준비한 여행입니다. 적어도 제 자리 정도는 제가 결정하고 싶어요. 만철의 표정이 난처해졌다. 곧 모든 시선이 도윤에게 향했다. 도윤은 그제야 휴대전화에서 눈을 떼었다. 그는 상황이 귀찮다는 듯 미간을 문질렀다. 예림아, 꼭 공항에서 이렇게까지 해야 해? 예림은 남편을 한동안 바라보았다. 내가 뭘 이렇게까지 했는데? 엄마가 부탁하셨잖아. 나경이도 시험 끝나고 처음 쉬는 거고. 당신이 한번 바꿔주면 끝나는 일이야. 내가 싫다고 하면 그게 그렇게 싫을 일이야? 당신은 왜 나경이한테 원래 좌석에 앉으라고는 못해? 도윤의 얼굴에 짜증이 떠올랐다. 당신이 나경이보다 나이가 많잖아. 형제 사이에도 누나가 동생 챙기는 게 이상해? 나는 나경이 누나가 아니라 형수야. 그리고 나이가 많으면 내가 낸 돈으로 산 좌석도 내놓아야 해? 도윤은 주변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을 의식한 듯 목소리를 낮췄다. 갑자기 돈 이야기는 왜 해? 부모님 모시고 여행 한번 가면서 누가 돈을 냈는지 계속 생색 내려는 거야. 생색이라는 말이 예림의 가슴을 찔렀다. 지난 반년 동안 예림은 회사에서 두 개의 프로젝트를 동시에 맡았다. 야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시부모의 여권 유효 기간을 확인했고 만철이 먹는 혈압약을 기내에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도 알아보았다. 경숙이 향신료 강한 음식을 못 먹는다고 해서 한식당이 가까운 리조트를 골랐다. 도윤은 여행비를 나눠내겠다고 했지만 출발 한 달 전 회사 사정이 어렵다며 다음에 정산하겠다고 했다. 결국 예림의 개인 적금이 대부분 사용되었다. 그 모든 과정에 도윤은 관심이 없었다. 그런데 이제 비용을 말하자 생색내는 사람이 되었다. 나는 돈을 자랑하는 게 아니야. 적어도 이 여행을 위해 내가 한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하지 말라는 거야. 누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어? 지금 당신이 그러고 있잖아. 나경이 팔짱을 끼며 말했다. 언니가 이렇게 불편해하면 나는 안 가도 돼요. 괜히 따라와서 분위기만 망쳤네.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녀는 여행 가방 손잡이를 놓지 않았다. 경숙은 곧바로 딸의 등을 감쌌다. 네가 왜 안 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가족 여행에 딸이 가는 게 죄니? 그리고 예림을 향해 날카롭게 덧붙였다. 결혼해서 애도 없고 몸 하나 편하게 사는 사람이 자리 하나도 양보 못하겠다는 거니? 주변의 소음이 갑자기 멀어지는 것 같았다. 예림은 시어머니의 얼굴만 바라보았다. 두 번의 유산 이후 경숙은 화가 날 때마다 아이 이야기를 꺼냈다. 예림은 그때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꾸하면 더 큰 싸움이 되고 도윤이 곤란해질 것이라 생각했다. 오늘도 도윤은 어머니를 막지 않았다. 예림은 남편에게 물었다. 어머니 말씀이 지나치다고 생각하지 않아? 도윤은 한숨을 내쉬었다. 엄마도 화가 나서 그러신 거잖아. 당신이 조금만 양보했으면 여기까지 올 일이 아니었어. 내가 양보하지 않아서 어머니가 내 유산을 공격해도 된다는 거야? 또 말을 그렇게 몰고 가지 마. 지금 누가 유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 예림은 자신이 잘못 들은 줄 알았다. 방금 어머니가 애도 없다고 했잖아. 그건 그냥 말이 나온 거지. 당신도 어른 앞에서 말투가 세니까 엄마가 감정적으로 말씀하신 거고. 도윤의 말은 분명했다. 어머니가 상처를 준 원인은 예림의 태도였다. 예림이 순순히 자리를 내놓았다면 아무 일도 없었을 것이라는 뜻이었다. 탑승 안내 방송이 이어졌다. 출국 수속을 마쳐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경숙은 시계를 확인하며 초조하게 말했다.
이제 그만하고 들어가자. 계속 이러다 비행기 놓치겠다. 도윤은 예림을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미안함보다 계산이 있었다. 어떻게 해야 가장 빨리 이 상황을 끝낼 수 있을지 생각하는 얼굴이었다. 예림아, 당신이 지금 이 기분으로 같이 가면 가서도 계속 부딪힐 것 같아. 그래서 오늘은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어. 예림은 그의 입술이 움직이는 모습을 멍하니 보았다. 나보고 돌아가라고? 서로 진정할 시간이 필요하잖아. 아버지 환갑 여행인데 계속 분위기 망칠 수는 없지. 그 여행을 준비한 사람은 나야. 또 그 이야기야. 도윤의 목소리에 노골적인 짜증이 섞였다. 당신이 쓴 돈은 나중에 정산해 줄게. 그러니까 여기서 더 큰 소리 내지 말고 돌아가. 정산해 주겠다는 말이 이상하게 차갑게 들렸다. 그동안 도윤은 부부 사이에 내 돈과 내 돈을 나누는 것은 정이 없다고 말했다. 시댁에 생활비를 보내거나 공장을 돕는 문제를 예림이 물으면 우리 가족의 돈이라고 했다. 그런데 예림의 희생을 설명해야 하는 순간에는 갚아주면 끝나는 비용이 되었다. 당신은 정말 내가 없는 편이 낫다고 생각해? 예림이 물었다. 도윤은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이 이미 대답이었다. 경숙은 아들의 팔을 잡아 끌었다. 가겠다는 사람들까지 못 가게 하지 말고 너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괜히 따라와서 여행 내내 얼굴 굳히고 있을 거면 지금 돌아가는 게 낫지. 만철은 예림에게 다정한 표정을 지었다. 아버지가 다녀와서 도윤이와 잘 이야기해보마. 너도 집에서 마음 좀 가라앉히고. 예림은 그들을 차례로 바라보았다. 나경은 일반석 탑승권을 들고 있었지만 표정에는 걱정이 없었다. 예림이 빠지면 자신이 어떻게든 좋은 좌석에 앉을 수 있다고 믿는 얼굴이었다. 경숙은 며느리가 가족 행사를 망치지 못하게 했다는 듯 당당했다. 만철은 끝까지 좋은 어른의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다. 도윤만은 잠시 예림의 시선을 피했다. 그 순간 예림은 더 붙잡을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알겠어. 그녀가 말했다. 도윤의 얼굴에 짧은 안도감이 떠올랐다. 그래, 잘 생각했어. 우리 다녀와서 이야기하자.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이야기는 없을 거야. 무슨 뜻이야? 예림은 대답하지 않았다. 자신의 탑승권을 가방에 넣고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경숙은 더 이상 며느리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 나경에게 여권을 잘 챙기라고 말했고, 만철은 여행 가방의 잠금 장치를 확인했다. 도윤은 몇 걸음 가다가 뒤를 돌아보았다. 예림은 그가 돌아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도윤은 전화하겠다는 손짓만 하고 가족을 따라갔다. 예림은 네 사람의 뒷모습이 출국 심사대 안으로 사라질 때까지 움직이지 않았다. 손에 든 탑승권은 아직 유효했다. 원한다면 혼자라도 비행기에 탈 수 있었다. 비즈니스석에서 잠을 자고 예약한 객실 중 하나를 사용하며 여행을 마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예림은 항공사 창구로 향했다. 제 예약만 취소하고 싶습니다. 직원은 출발 시간이 가까워 전액 환불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예림은 고개를 끄덕였다. 직원이 함께 예약된 다른 승객들의 항공권도 취소할 것인지 묻자 잠시 손이 멈췄다. 예림의 계정으로 결제된 표였다. 지금 마음만 먹으면 그들도 여행을 떠나지 못하게 만들 수 있었다. 그러나 예림은 그러지 않았다. 제 것만 취소해 주세요. 공항버스에 올라 대전으로 돌아가는 동안 예림은 한 번도 울지 않았다. 창밖으로 고속도로의 풍경이 흘러갔고 휴대전화에는 가족 대화방 알림이 계속 떴다. 나경이 출국 심사대 앞에서 찍은 사진을 올렸다. 경숙과 만철, 도윤, 나경이 나란히 서 있었다. 사진 아래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드디어 가족 여행 시작. 예림은 그 문장을 한참 바라보았다. 가족 여행을 계획한 사람은 사진에 없었다. 하지만 누구도 빈자리를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았다. 곧 도윤에게 개인 메시지가 왔다. 버스 탔어? 엄마한테 너무 서운해하지 마. 다녀와서 내가 잘 말할게. 잠시 뒤 또 하나가 도착했다. 이번에는 당신이 조금 이해해줘. 사과는 없었다. 예림이 안전하게 돌아가고 있는지 묻는 말도 형식적이었다. 도윤은 여전히 아내의 상처를 어머니에 대한 서운함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다. 예림은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대전 유성구의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기울어 있었다. 현관문을 열자 아침에 급히 나가며 남긴 흔적들이 그대로 보였다. 식탁 위에는 도윤의 커피잔이 있었고 소파에는 경숙이 공항에 가져가려다가 두고 간 카디건이 놓여 있었다. 예림은 여행 가방을 현관 옆에 세웠다. 집은 조용했지만 편안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이 이 공간에서 잠시 허락받고 살았던 사람처럼 느껴졌다. 거실 벽에는 결혼 사진이 걸려 있었다. 사진 속 도윤은 예림의 허리를 감싸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결혼식 전날, 그는 예림의 부모에게 평생 외롭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 약속을 믿은 사람은 예림뿐이었던 것 같았다. 그녀는 불도 켜지 않은 채 소파에 앉았다. 어머니에게 전화하고 싶었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다. 어머니가 무슨 말을 할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시어머니가 말이 심했어도 며느리가 참아야 집안이 조용하다고 할 것이었다. 좌석 하나 때문에 부부 사이를 망치지 말라고 할지도 몰랐다. 예림은 더 이상 참으라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았다. 밤이 되자 도윤이 보낸 기내 메시지가 도착했다. 비행기 곧 출발해. 당신도 화 풀고 쉬어. 예림은 화면을 껐다. 그때 이메일 알림 하나가 새로 떴다. 처음 보는 금융기관에서 온 메일이었다. 제목에는 공동담보 제공 관련 본인 확인 보안 요청이라고 적혀 있었다. 예림은 광고라고 생각하고 지우려다가 자신의 이름이 적힌 것을 발견했다. 문예림 고객님께서 담보 제공자로 등록된 사업자 시설자금 대출과 관련하여 추가 본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림은 몸을 일으켰다. 최근 대출을 신청한 적은 없었다. 아파트를 살 때 받은 주택담보대출 외에는 보증이나 담보 제공에 동의한 일도 없었다. 첨부된 안내문을 열자 대출 신청 사업자의 이름, 일부가 보였다. 공주다운 밤식품, 시아버지의 공장이었다. 대출 신청 금액은 4억 8천만 원이었다. 공장 부지와 건물이 기본 담보로 등록되어 있었고 부족한 금액을 보완하기 위해 대전의 아파트가 추가 담보로 기재되어 있었다. 예림과 도윤이 공동 명의로 보유한 집이었다. 예림은 화면을 몇 번이나 확대했다. 주소와 호수가 정확했다. 동명이인의 자료가 아니었다. 서류 목록에는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 소득자료, 인감증명서, 공동담보 제공 동의서가 적혀 있었다. 인감증명서라는 단어를 보는 순간 예림